썩은 소금단지 하나 들고 당장 나가거라. 이 집에 더는 머물 자리 없다. 어머니, 해산이 코앞인 며느리를 이 추운 새벽에 어찌 내치시렵니까? 아이만 살리면 된다. 내 말대로만 하거라. 문 밖일은 누구도 묻지 마라. 해산을 앞둔 며느리에게 소금된지 하나를 쥐어주며 등을 돌린 시어머니. 대체 무엇을 막으려 했기에 그토록 독한 말을 남긴 것이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몽환야담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모여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 한 집안을 뒤흔든 놀라운 옛날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풍이 살인문 틈을 비집고 울어대던 새벽이었습니다. 차마 끝 고드름은 서서히 녹아떨어졌고 마당에 성에 밟히는 소리는 유난히 또렷하였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 고을, 기울어진 양반과 닥시 집안에서는 며느리 이씨가 산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당 안에는 더운 물 냄새와 약기운이 엷게 떠돌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관아에서는 닥태운이 불린 적도 없는 빈문서를 들이밀며 해지기 전 정답을 거두어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소금단지에 무엇을 숨기셨습니까?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러나 닥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진 솜두루마기 자락만 여미고 눈 덮인 골목 끝으로 천천히 걸어갔지요. 그 소금단지 밑바닥에 한 집안의 운명을 뒤집을 마지막 숨결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채의 방 안은 더운 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달인 약의 기운과 누군 장작의 열기가 엷게 섞여 이씨의 젖은 이마와 떨리는 속눈썹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따뜻함이 곧 위안은 아니었습니다. 몸을 찢는 산고보다 더 깊이 스며든 것은 가장 연약한 때에 시어머니에게 등을 보였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멈, 숨은 붙어 있사오나 마음이 먼저 꺼질 듯하옵니다. 참으로 저를 버리신 것이 맞사옵니까? 아기씨, 숨을 가늘게 붙드소서. 이 고비만 넘기면 하늘도 길을 열 것이옵니다. 아직 이승의 인연이 다하지 않았사옵니다. 이씨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눈가에는 뜨거운 물기가 맺혔으나 시어른을 원망하는 말 한마디는 끝내 입술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익힌 천륜의 예가 뼛속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망이 목까지 차올라도 며느리 된 몸으로 시어른의 허물을 먼저 입에 담는 일은 감히 하지 못하였지요. 그때 방 한 구석, 낮은 아궁이 곁에 놓인 소금단지 하나가 이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친 배로 감싼 평범한 물건이었으나 이상하게도 그 단지만은 이 방의 온기와 다른 결을 띠고 있었지요. 저 단지에는 어찌하여 선도되지 말라 이르셨사옵니까? 버릴 사람에게 그리 말하실 까닭이 있었겠사옵니까? 가난한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만석군의 창고에 쌓인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부엌 모퉁이의 소금단지 하나가 때로는 엽전 몇잎보다 더 깊은 사연을 품기도 하는 법입니다. 한편 박 씨는 잿빛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발밑의 땅은 밤새 굳어 있었고 손마디는 오래된 찬 기운을 그대로 머금은 듯 뻣뻣하게 굳어갔지요. 걸음 하나를 옮길 때마다 죽은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채 끝에서 기름 적은 등잔을 마주하던 그 밤들, 묵은 문서와 억울한 눈빛과 다하지 못한 말들이 닥시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오늘 일을 그르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직 눈도 뜨지 못한 핏덩이와 기진한 며느리가 대문 밖으로 밀려나게 될 터인데 어찌 한마디 사명으로 마음을 다독일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박 씨의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계획이 흔들리고 계획이 흔들리는 순간 집안의 지붕까지 흔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늙은 여인의 값비싼 침묵이었지요. 산기슭 아래 낡은 객조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길손이 묵어가던 곳이었으나 이제는 찬한 몇 점과 오래된 장부 냄새만 남은 듯한 곳이었습니다. 박 씨는 문지방 앞에서 잠시 숨을 둘렀습니다. 이 추운 새벽에 어인 걸음이십니까? 늙은 여인 혼자 오를 길은 아니옵니다.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옵니까? 10년도 넘게 묻어둔 바느질 상자 하나를 찾으러 왔노라. 죽은 사람 손때 묻은 물건이라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값을 매길 수 없게 될 것이니 내어놓거라. 고작 낡은 상자 하나인데도 스무냥을 내시겠단 말씀이옵니까? 세월에 따라 모서리도 해졌을 터인데 그 값이 어찌 그러하옵니까? 죽은 이가 남긴 것은 값으로 헤아리는 법이 아니니라. 싸다 비싸다 따지립은 산 사람의 것이나 그 무게를 아는 마음은 남겨진 자의 것이니 더 묻지 말거라. 주인은 더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박 씨가 내민 손은 거칠고 마른 손이었으나 그 위에 얹힌 뜸만은 오래된 비문처럼 쉽게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빛바랜 보자기에 쌓인 작은 바느질 상자가 박 씨 앞에 놓였습니다. 박 씨는 그것을 품으로 끌어안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낮게 잠겼고 입술은 굳게 담은 채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에 늙은 여인이 제 숨보다 먼저 그 상자를 품에 넣었겠습니까? 남의 손에는 낡은 헝겊과 엉킨 실타래로 보일 뿐인데 어찌하여 박 씨에게는 한 집안의 목숨줄처럼 여겨졌던 것이겠습니까? 박 씨가 천천히 뚜껑을 들자 바랜 실뭉치 아래 오래 감추어진 결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 아래에 잠든 물건은 막 태어날 아이 하나를 살릴 뿐 아니라 임시 일가를 뿌리째 흔들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산기슭에 닿은 빛은 이미 희지 않았고 묵은 종이의 빛처럼 흐리고 엷었습니다. 안채 지붕 아래에는 식어가는 열기가 머물렀고 방 안에 연약한 온기는 이 씨의 핏기 잃은 뺨에 겨우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곁에서 밀려오던 온기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얇은 연무가 석가래 밑에부터 떠나지 않았고 당 한편의 그림자는 더 길고 더 무거운 빛으로 이 씨의 무릎 언저리에 드리워졌지요. 그 곁 평소에는 부엌 모퉁이에 놓이던 소금단지가 오늘만은 이 씨의 자리 가까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친 배가 감긴 입구와 다른 옆면이 어찌 그리 눈에 밟히던지 사람의 마음까지 서늘하게 쉽게 하는 물건처럼 보였지요. 아기씨, 이 단지를 정말 그대로 두어야 하옵니까? 노마님께서 손대지 말라 하셨으나 어찌 보아도 예사 물건은 아니옵니다. 나도 모르겠다. 버리고 가니가 어찌 저것만은 곁에 두라 하였겠느냐. 원망해야 옳은데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붙들리니 더 괴롭구나. 참으로 박 씨는 며느리를 버린 것이었겠습니까? 버릴 사람 곁에 하필 소금단지를 옮겨두고 그 입구를 제 손으로 다시 여며 놓을 까닭이 있었겠습니까? 그 의심이야말로 이 씨의 가슴을 더 깊이 후벼 팠습니다. 닭가 살인문 앞에는 임씨 집안의 그림자가 이미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관아의 이름을 예대 물고 다니는 사내는 예를 갖춘 얼굴을 하고 섰으나 그 말끝마다
사람의 살림을 문지방 밖으로 밀어내는 매서움이 배어 있었지요. 날이 기울기 전에 빚을 채우지 못하면 관아에서도 손을 거둘 수 없느니라. 전답이든 살림이든 적힌 대로 거두어가면 그때는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나는 그런 은전을 빌린 적이 없느니라. 엽전 한 입까지 세어가며 살아온 집안이거늘 어찌 하루아침에 그리 큰 빚이 생긴단 말이냐. 장부에는 분명히 적혀 있고 수결도 또렷하니라. 가난한 집 사내의 아니요 한마디가 관아의 먹빚보다 무겁다 여기느냐? 장부가 옳다하여 사람의 평생까지 틀릴 수는 없느니라. 더구나 오늘은 내 아이가 세상 빛을 보는 날이다. 그날까지 노린 것이라면 그 마음이 너무 검지않으냐. 사내의 입은 떨렸으나 떨리는 것은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붙들지도 못한 채 문밖 사내와 맞서야 하는 억울함, 그리고 설명 한마디 남기지 않고 사라진 어미에 대한 응어리가 함께 얽혀 있었지요. 탁태유는 어미를 미워하고 싶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천륜인 늘 따뜻한 말로만 이어지는 것이라면 어찌 세상에 이토록 많은 자식의 눈물이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효심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도 등흥법입니다. 도련님, 마님께서 참으로 등을 돌리신 것이겠사옵니까? 저 단지를 여기 두신 손길이 어찌 아무 뜻없는 손길이겠사옵니까? 뜻이 있으면 말을 남겼어야 하느니라. 사람을 살리는 뜻이라면 더더욱 숨기지 말았어야 옳지 않겠느냐. 나는 어미의 아들이면서도 오늘따라 남보다 더 모르는 사람이 된 듯하다. 안채에서는 이 씨의 손등미로 뜨거운 물기가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산고의 열기이기도 하였고 며느리의 도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끝내 무너져 내리는 흔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춘이야, 나는 모르겠다. 노마님이 참으로 모질다 하여도 저 단지만은 자꾸 눈을 떼지 못하겠다. 쓸모없는 물건을 머리맡에 둘 분이 아니시니 내 원망이 도리어 죄가 될까 두렵구나. 이 씨의 말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잠시 말없게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박 씨를 독한 시험이라 여겼고 어떤 이는 저 단지 하나에 남겨진 뜻이 있을 것이라 여겼지요. 그 사이 소금단지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은 얼굴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관가의 손은 여전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씨 일가가 노리는 것은 엽전 몇리치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집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접고 스스로 가난한 신세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었지요. 만석군의 창고보다 더 탐나는 것은 남의 체면인 법입니다. 해가 더 기울면 다시 오겠다. 그때에도 입에 아니오만 남아있으면 찬압이 비든 방이 비든 모두 적힌 대로 거두어가리라. 사내가 물러간 뒤에도 문 밖의 서늘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박태우는 한참 동안 살인문을 바라보다가 끝내 돌아서지 못한 사람처럼 마루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어깨 위로는 자식의 노여움과 남편의 무력함이 겹겹이 내려앉았지요. 그 시각 마을의 원망을 한 몸에 뒤집어 쓴 박 씨는 마침내 산속 깊은 길 끝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독하다 하였으나 정작 그 늙은 손이 더듬어 찾으려는 것은 한 아이의 목숨과 한 집안의 인과응보를 뒤집을 마지막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씨의 숨이 더욱 가빠지려는 바로 그때 밖에서는 누구도 헤아리지 못한 문 하나가 늙은 여인의 눈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문 안에 잠든 비밀이 무엇이기에 온 마을의 손가락질까지 박 씨는 잠자코 짊어진 채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었겠습니까? 임시 산중 창고는 해가 비껴들어도 밝아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돌디 많은 바위벽에는 오래 묵은 습기가 내려앉아 있었고 두꺼운 문짝 안쪽에는 사람의 마음까지 눕게 만드는 냉기가 잠겨 있었지요. 박 씨는 바느질 상자를 품에 안은 채 한동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낡은 실타래 밑에 숨은 장부와 반쪽 옥패와 전담 문서와 밀봉한 서찰이 드러났을 때에도 그 여인은 기쁨보다 두려움부터 삼켜야 하였습니다. 어찌하니 그러하였겠습니까? 손안에 든 것이 집안을 살릴 마지막 끈이면서도 한 걸음만 늦으면 그 끈조차 남의 손에 끊어질 판이었으니 말입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어찌하여 늘 가장 차가운 때에 문턱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늙은 과부가 끝내 여기까지 기어들어왔구나. 만석군 행세는 못하면서도 집과 땅 욕심만은 끝이 없느냐. 욕심은 내 것이 아니니라. 지켜야 할 천륜이 있어 여기 섰을 뿐이다. 네 손이 닿은 것은 기왓장과 흙덩이일지언정 옳고 그름까지는 아니니라. 임도석의 눈길은 닥시의 품으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 시선에는 먹빛 장부를 앞세운 자의 오만이 서려 있었고 사람의 사연을 엽전 몇잎보다 가볍게 여기는 잔혹함이 숨지 않고 드러나 있었지요. 그 상자를 내려놓거라. 오늘 해가 넘어가기 전에 네 며느리와 갓난 것이 지붕 아래 남을지 바깥 찬 흙을 밟을지는 내 손끝에 달려있느니라. 집을 빼앗는다고 하여 하늘까지 네 것이 되지는 않느니라. 인과 응보는 더디와도 길을 잃지 않는 법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내 둘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박 씨는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한 채 차가운 병 모서리로 밀려나야 하였지요. 빼앗긴 것은 팔힘이 아니라 입을 열 권리와 발을 떼 권리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창고 안의 냉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 씨는 상자를 품은 팔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승과 작별하는 일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아직 눈도 뜨지 못했을 핏줄의 잠자리였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문 밖으로 밀려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찬압 하나 온전히 들지 못한 며느리가 아이를 품고 겨울 끝자락의 기운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늙은 여인의 마음이 찢어지는 까닭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안채에서는 이 씨의 숨이 한결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엷어졌고 마른 입술 사이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두려움이 매달려 있었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 한가운데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의문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아기씨, 이제는 단지를 열어야 하옵니다. 노마님께서 가장 나쁜 때가 오거든 그제야 풀라 하셨사온데 지금이 아니면 늦을 듯 하옵니다. 열어라. 저분이 내게 남긴 것이 있다면 해치려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나를 모지에게 밀어낸 손이라 하여도 공연한 물건을 머리맡에 들부는 아니니라. 춘희의 손끝은 배를 푸는 동안에도 여러 번 멈추었습니다. 그 거친 감촉 아래 과연 무엇이 숨어 있기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소금단지 입구에만 매달리게 된 것이겠습니까? 버림의 흔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켜냄의 마지막 약조였을까요? 박태우는 마루 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손등을 세게 눌렀습니다. 어미를 원망하는 마음과 어미를 믿고 싶은 마음이 가슴 안에서 서로를 밀어내고 있었지요. 자식이 어미를 모르는 서러움이 이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을 수 있겠습니까? 네 며느리는 이미 기운이 다하였을 것이다. 평생 예를 지킨 네가 끝내 보게 될 것은 한 집안이 무릎 꿇는 꼴뿐이니라. 무릎은 땅에 닿을지라도 마음까지 꺾이지는 않느니라.
네가 오늘 세운 것이 담장이라 여기느냐? 아니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벽일 뿐이다. 창고의 어둠은 더 짙어졌고 박 씨의 그림자는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졌습니다. 늙은 손마디는 상자 모서리를 따라 천천히 굳어갔으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 여인은 자기 몸보다 집안의 지붕을 먼저 세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춘희가 단지의 뚜껑을 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없이 무거웠고 이 씨의 손끝은 이불 가장자리를 붙든 채 하얗게 식어갔지요. 그리고 그 순간 단지 속 첫 자리에 누워있던 것은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굳은 은장 면잎과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배 사이에서 밀려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이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마님은 대체 무엇을 알고 계셨기에 이 단지 하나에 살길과 비밀을 함께 감추어 두신 것이겠습니까? 방 안에는 막 태어난 아이의 온기가 아직 허공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로 낳은 이 씨의 낯빛은 한순간씩 더 열거졌고 식어가는 손끝에는 살아야 한다는 의지와 놓아버리고 싶은 피로가 함께 얽혀 있었지요. 춘희가 풀어낸 소금단지의 밑바닥에는 흰 소금 대신 엽전 면잎과 작은 약첩 하나와 접은 그럴이 고스란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 하찮아 보이던 단지 안에 어찌하여 한 집안의 손길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아기씨, 글이 있사옵니다. 노마님 손이옵니다. 약도 있사오니 어서 보셔야 하옵니다. 이리다오. 내 눈이 흐려도 저분의 글씨는 알아볼 수 있느니라. 버리려 한 손이 이토록 세심할 수는 없지 않으냐.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루어를 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길지 않은 몇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가 멎지 않거든 이 약을 다려 마시고 관할 발길이 닿거든 아이를 안방 깊은 곳으로 들이라. 나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재앙이 산실 문턱에 닿기 전에 그 길목을 막으러 간다 하였지요. 그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이 씨의 속눈썹 아래에서 뜨거운 물기가 천천히 맺혔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가 무질다 하였으나 정녕 모진 이는 누구였겠습니까? 등을 돌린 이는 시어머니였으나 정작 등을 내민 이는 그 여인이 아니었던가요? 노마님은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저분은 바깥 찬 기운을 막으러 나가신 것이옵니다. 제가 그 등을 원망하였으니 제 마음이 참으로 얕았사옵니다. 어머니는 한마디도 남기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남기셨구나. 나는 그 뜻도 모르고 어미를 속으로 죄인처럼 여겼으니 자식된 도리를 어찌 이리도 가볍게 저버렸단 말이냐. 닥태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미를 향한 노여움이 무너진 자리에 늦게 깨달은 회한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찰류는 가까울수록 더 쉽게 상처를 내고 더 늦게 이해되는 법이니 그 사무침이 어찌 얕을 수 있겠습니까? 도련님, 약부터 다리겠사옵니다. 찬압 뚜껑에 남은 물도 끓일 수 있사오니 늦지 않게 손을 써야 하옵니다. 그래라. 아이는 안방으로 들이고 문밖 누구도 함부로 들이지 말거라. 어머니가 목숨처럼 숨긴 뜻을 이제야 알았으니 더는 그 뜻을 헛되게 할 수 없느니라. 한편 산중 창고 안에서 박 씨는 마른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손끝에 감긴 바느질 상자의 나뭇결은 거칠었고 그 거침 속에는 젊은 날 남편이 품었던 억울함과 20회가 넘도록 묵혀온 인과 응보의 무게가 함께 배어 있었지요. 늙은 과부가 참으로 우스운 꿈을 꾸는구나. 네가 평생 지킨 예와 절개가
오늘 네 집 문간에 무릎을 꿇릴 터인데 그쯤 되면 스스로도 허망하지 않으냐? 허망한 것은 내 세월이 아니라 네 탐심이니라. 소금이 짠 까닭은 부엌 여인의 눈물 때문이거니와 그보다 더 짠 것은 네 집이 우리 집에 지운 빚이다. 30년을 눌러둔 빚은 오늘도 썩지 않았느니라. 임도석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 오래 감추었다 믿은 일이 남의 입에서 또렷이 불려나왔을 때 서늘함에 가까웠지요. 그때 박 씨는 소매 안쪽에 남겨둔 밀봉 사찰을 천천히 더듬어 꺼내들었습니다. 사찰 속에는 최진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상자 밑바닥에서 건져낸 반쪽 옥패는 그 이름과 마주하자 비로소 제 모양을 드러내는 듯하였습니다. 박 씨는 비로소 자신이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목숨이 아니라 증언이라는 사실을 다시 헤아렸지요. 그 무렵 마을 어귀에서는 둘세가 떨리는 숨을 누르며 귓손 하나를 막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남긴 흔적을 쫓아가던 그는 상자 밑자락에 숨은 반쪽 옥패를 손에 넣은 뒤 마침내 누굴 찾아가야 하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비켜주시옵소서. 지금 이발이 늦으면 한 집안의 지붕이 무너지옵니다. 이 옥패를 알아볼 분은 최진사 어른뿐이옵니다. 돌쇠의 손바닥은 얼어 있었으나 그 안의 옥은 이상할 만큼 차갑지 않았습니다. 죽은 선비가 남긴 뜻이 아직 사람의 체온을 잊지 않고 있는 듯 하였지요. 어찌 작은 옥 한 조각이 한밤의 길을 바꾸고 늙은 여인의 침묵을 말보다 크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돌쇠는 끝내 최진사 집 대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반쪽 옥패를 소매에서 꺼내 두 손으로 받쳐 올리자 늘 기색을 드러내지 않던 노대감의 얼굴빛이 그제야 무겁게 달라졌지요. 그리고 그는 더 묻지 않고 사람을 불러 가마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30년 전 이승과 작별한 그 선비는 대체 무엇을 남겼던 것이겠습니까? 고작 반쪽 옥 하나와 낡은 바느질 상자뿐인데 어찌하여 세상 일에 종처럼 놀라지 않던 추진사마저 밤길을 재촉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공중 창고의 공기는 사람의 살갗보다 먼저 마음을 얼게 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판문 틈으로 스며든 찬 기운은 박 씨의 소매 끝과 눈가를 더디게 훑었고 그 여인은 상자를 품은 채 벽을 등지고 서 있었지요. 그와 마주보듯 안채의 방 안에는 막 태어난 아이의 미약한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 곁에 누운 이 씨의 몸에서는 힘이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고 젖은 손끝은 이불 자락을 잡은 채 오래 버티지 못할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금단지에서 나온 그럴은 이미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박 씨가 며느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재앙이 산실 문턱에 닿기 전에 몸으로 길을 막으러 나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허나 진실이 밝혀졌다고 하여 형세가 곧 누그러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기씨, 약은 다리고 있사오나 기운이 너무 빠르시옵니다. 아이는 품 안에 들었사오나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무너져 내리면 어찌 붙들어야 하옵니까? 아이는 안으로 더 들이라. 찬 기운이 닿지 않게 하거라. 내가 서러운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니 이제야 그분이 홀로 무엇을 맡고 계신지 알 것 같구나. 이 씨의 눈가에는 뜨거운 물기가 고였으나 그 눈물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늙은 시어머니 하나가 바깥의 찬기를 대신 짊어지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상고보다 더 묵직하게 그녀의 가슴을 눌렀지요. 마루 끝에 앉은 박태우는 몇 번이고 그러를 읽었습니다.
짧은 문장마다 어미의 숨결이 묻어 있는 듯하였고 자신이 품었던 원망은 그 글자들 앞에서 한 겹씩 벗겨졌습니다. 자식이 어미를 몰라본 죄책감이란 어찌 그리도 늦고 깊게 찾아오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잘못 보았습니다. 한마디 설명이 없었다 하여 차디찬 분이라 여겼사온데 정작 찬 곳에 선 이는 어머니 한 분뿐이셨구나. 제가 어찌 이 죄를 갚겠사옵니까? 그러나 후회가 마음을 씻어준다 하여도 사태를 멈추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임시 쪽 사람들은 이미 관아의 이름을 앞세운 채 다시 문 밖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고 그들의 기세는 갓난아이의 숨결조차 값으로 매기려는 듯 메말라 있었지요. 날이 더 기울기 전에 장부대로 처리하겠다 전하라. 문간에 남은 기왓장 하나까지 적힌 대로 헤아리 터이니 울음이나 변명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느니라. 나는 그 빚을 진 적이 없느니라. 아이가 태어난 날까지 골라 들이닥치는 것이 과연 공정한 법이더냐? 장부와 도장이 사람의 평생보다 무거울 수는 없느니라. 가난한 집 사내의 결백이란 먹빛 한 줄 앞에서는 늘 가벼운 법이니라. 임도석 어른께서도 이리 말씀하셨다. 오늘만 넘기면 저 집은 스스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 하셨느니라. 저 말은 차라리 칼보다 매서웠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아도 사람의 지붕을 드러내고 피 한 방울 보이지 않고도 한 집안의 체면을 거리로 몰아낼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임도석이 익힌 가장 비열한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무렵 창고 밖에서 임도석은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며 박 씨의 귀에 닿을 만큼 크게 말하였습니다. 해가 저물면 며느리와 그 아이도 안채를 비워야 할 것이라고. 거기서 살아남는다 한들 찬 마루끝보다 나은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과부 하나가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더냐? 헌 이름 하나 남는 것 말고는 없지 않느냐? 오늘이 지나면 네 집에는 비를 막을 기왓장도 찬압을 덮을 상도 남지 않을 것이니라. 공의 이름을 빌려 사사로운 탐심을 채우는 자는 늘 제 승리가 빠르다 여긴다. 그러나 하늘이 더딘 것과 눈먼 것은 같지 않으니 네가 앞당긴 오늘이 도리어 네 집의 끝이 될 수도 있느니라. 닥씨의 눈빛은 그때 처음으로 서늘한 칼날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자기 몸이 이 창고에서 식어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첫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차마 없는 곳으로 밀려나는 상상만으로도 늙은 여인의 등뼈는 더 굳어지고 손은 더 단단히 상자를 감쌌지요. 나리, 어머니를 찾으러 가셔야 하옵니다. 허나 놀람으로 뛰지 마시고 어머니가 남기신 뜻을 따라가셔야 하옵니다. 저분은 몸 하나로 문 밖을 막으셨으니 우리는 그 뜻으로 길을 열어야 하옵니다. 내가 나가더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였느니라. 어머니의 그럴은 살 길을 가리켰으나 아직 내 눈은 그 길의 끝을 보지 못하였도다. 도련님, 단지의 밑감이 이상하옵니다. 배를 더듬으니 실 한 올이 남다르게 만져지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안쪽에 꼬미어둔 듯하옵니다. 춘희는 조심스레 밑감을 젖혔습니다. 그 안에서 가느다란 붉은 실 한 올과 손톱만한 쪽지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쪽지 위에는 단 4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최진사 반쪽. 약과 엽전만으로는 닿지 못할 곳을 가리키는 마지막 손짓이 이제서야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안채의 기온은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궁이 속 남은 열은 짧고 낮게 방 안에 퍼졌고 달인 약의 온기는 이씨의 마른 손등과 갓난아이의 이마 둘레를 가만히 감싸고 있었지요. 닭간마당의 찬 기온도 여전히 남아 있었으나 처음처럼
무턱대고 사람의 숨을 죄지는 못하였습니다. 울타리 곁으로 밀려오는 바람은 길고 얇았고 방 안의 사람들은 그 바람보다 먼저 제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지요. 가장 먼저 달라진 이는 박태윤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눈앞의 종이 한 장과 어미의 빈자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으나 이제는 어미가 남긴 물건 하나하나를 다시 바라보며 그 뜻의 결을 더듬기 시작하였지요. 나는 줄곧 어머니의 등을 원망하였느니라. 허나 이제 보니 그 등은 우리를 버리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우리 쪽으로 들이치는 찬 기운을 먼저 받으려 세운 벽이었구나. 그 말은 회한이기도 하였고 늦게 찾아온 깨달음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식의 늙은 어미를 오해한 죄책감은 그 어떤 꾸지람보다 무겁게 가슴을 누르기 마련이니 박태윤의 눈빛이 쉽게 들리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요. 나리, 지금은 무너지실 때가 아니옵니다. 어머님은 엽전 몇닛을 남겨 우리를 달아나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옵니다. 저 단지 안에 남긴 것은 숨을 돌릴 틈이 아니라 끝내 서서 맞으라는 길이옵니다. 이 씨의 목소리는 약하였으나 뜻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은 채 몸조차 가누기 어려운 처지였으나 오히려 그 여인이 이 집안에서 가장 또렷한 눈으로 사태를 끄뚫고 있었지요. 참으로 연약한 자가 먼저 진실을 알아보는 법이 있는 것일까요? 아기 씨, 노마님께서는 어찌 이리 먼 앞까지 내다보신 것이옵니다. 약도 숨기시고 은전도 감추시고 그롤도 남기시고 다시 그 밑에 붉은 실과 뚝지까지 꿰매두셨으니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사옵니다. 저분은 오래 찬바람을 맞으신 분이옵니다. 오래 떨며 살아보니는 바람이 어디부터 스미는지 먼저 아는 법이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두려움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남긴 순서대로 움직여야 하옵니다. 그제야 방 안에 놓인 물건들이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소금단지 속의 약첩과 은전, 접힌 그롤, 밑감 아래 숨은 붉은 실과 네 글자 쪽지, 그리고 박 씨가 품에 안고 떠난 다느질 상자 속에 장부와 옥패와 밀봉 사찰까지 흩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최진사 반쪽. 이 네 글자가 어머니께서 남긴 마지막 문턱이었구나. 그렇다면 옥패의 다른 절반은 최진사 어른께 있다는 뜻이니 돌쇠를 곧장 그리 보내야 하겠다. 박태우는 그제야 관하로 곧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꺾었습니다. 지금 제 발로 공문 앞에 나서는 것은 억울함을 풀기보다 제 목을 먼저 내미는 일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이가 명분도 증거도 없이 먼저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허물인 법이지요. 관하로 먼저 가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것이옵니다. 사람 없는 집안에 사내 하나를 끌어세우고 말 몇 마디로 더 깊은 구렁에 밀어넣으려는 것이옵니다. 집은 지키시고 징표는 숨기시고 돌쇠문안 보내시옵소서. 이 씨의 말은 침상에 놓은 여인의 말이었으나 그 안에는 이미 어미 된 자와 며느리 된 자와 집안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무게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천륜이란 본디 피로만 엮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고단함을 제 몸처럼 품을 때 비로소 굳어지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그럼 이 일은 아무에게도 내비치지 말아야 하옵니까? 바깥 단학들이 단지 이야기를 들으면 입이 먼저 움직일 터이니 저희가 더 조심하여야 하겠사옵니다. 그러하니라. 단지 안의 일은 입 밖에 내지 말거라. 임시 쪽 사람이든 담장 너머 귀든 하나라도 먼저 알아채면 어머니께서 목숨처럼 감추신 뜻이 물거품이 될 것이니라.
그때 돌쇠가 마루 아래로 다가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에는 밤새 묵은 피로가 엉겨 있었으나 눈동자만은 이상할 만큼 또렷하였습니다. 그 눈에는 오래전 은혜를 갚을 때가 마침내 왔다는 기색이 서려 있었지요. 돌쇠야, 이 붉은 실과 옥패를 지니고 산기슭 짧은 근 길로 최진사 어른께 달려가거라. 말은 길게 하지 말고 어머니 이름과 반쪽 옥패만 보이면 되느니라. 그분께서 알아보실 것이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이 발이 닿는 데까지 숨을 아끼지 않겠사오며 서로 제 몸이 차느게 먼저 주저앉는다 하여도 저 물건만은 어른 앞에 올려놓고 말겠사옵니다. 돌쇠는 붉은 실과 옥패를 품에 넣고 대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직 하늘빛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고 마당에 남은 찬 기운은 사람의 종아리를 더디게 붙드는 듯하였으나 그 걸음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지요. 그 발걸음은 더 이상 소식을 전하는 하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묻혀있던 이름 하나와 반쪽 옥패 하나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돌쇠는 남의 집 심부름꾼이 아니라 판세를 뒤집을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문지방을 넘는 순간 이 집안의 싸움도 두려움에서 계산으로, 눈물에서 결심으로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 걸음이 닿는 끝에는 과연 누가 서 있을까요? 또한 누가 먼저 무너질까요? 그 대답은 이제 산기슭 넘어 호랑이 굴 같은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씨 집안의 사랑채에는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만석군의 집처럼 여유를 가장하던 얼굴들이 이제는 얇은 종이문 틈으로 스미는 겨울빛만 보아도 쉽게 굳어지는 형편이 되었지요. 탁자 위에 놓였던 찻잔 하나는 아직 기울어진 채였고 가장자리에 맺힌 물기는 주인의 손끝이 당금장까지 흔들렸음을 말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몸보다 먼저 속내가 무너지는 자의 자리는 늘 그렇게 어수선한 법입니다. 대감마님, 최진사 댁에서 이미 길을 열었다 하옵니다. 가마를 내오고 사람을 흩어보내어 큰 길과 관아 쪽을 함께 살피고 있다 하옵니다. 고잡 늙은 선비 하나가 움직인다고 하여 달라질 것이 무엇이냐? 반쪽 옥 하나가 집안을 살리고 사람을 뒤집는 법은 본디없느니라. 그는 그리 말하였으나 말끝마다 마른 기운이 엉겨 있었습니다. 정말 두렵지 않았다면 어찌 그리 빨리 찻잔을 내려놓았겠습니까? 또한 정말 하찮은 물건이었다면 어찌하여 반쪽 옥패라는 말만 들어도 눈빛부터 먼저 달라졌겠습니까? 대감께서 그리 태연하시다면 어찌하여 방금 손에 쥔 잔조차 바로 세우지 못하셨나이까? 최진사 어른이 몸소 나섰다는 말이 이리도 가벼운 일이옵니까? 입을 삼가거라. 아직 관아의 장고와 도장이 이쪽에 있고 저 과부는 산중 창고에 갇혀 있느니라. 가난한 집의 억울함쯤은 한낱 바람결처럼 흩어질 뿐이다. 그러나 임시 집안의 하인들 가운데 몇은 이미 눈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문 안을 드나들며 허리를 낮추던 자들이 이제는 담장 곁에 맴돌 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였지요. 몰락은 아직 오지 않았으나 기미는 먼저 사람의 발끝을 얼리는 법입니다. 한편 최진사의 집에서는 다른 기운이 일고 있었습니다. 늙은 선비는 반쪽 옥패를 오래 쥔 채 눈을 감았다가 마침내 오래 닫혀있던 기억 하나를 꺼내듯 눈꺼풀을 들었지요. 그 눈빛에는 놀람보다 결심이 먼저 서 있었습니다. 사람을 부르거라. 가마를 내고 예전 장부를 보던 노소리도 함께 데려오너라. 그리고 박씨집 안채에서 나온 소금 단지 또한 반드시 가져오게 하라.
눈앞에 놓인 사물이 사람의 혀보다 더 곧게 진실을 말할 때가 있느니라. 그 말이 내려지자 집안의 공기는 한층 단정해졌습니다. 찬압을 챙기는 손, 겉옷을 내오는 손, 문서를 고르는 손이 각기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하나의 뜻으로 모여드는 모습은 오래 눌려있던 인과응보가 마침내 제기를 찾는 형세와도 같았지요. 산중 창고 안의 박 씨는 바깥 사정을 모두 듣지 못하였으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은 이전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반쪽 옥패가 제갈 곳을 찾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자 차가운 벽에 등을 붙인 몸도 더는 외롭기만 하지는 않았지요. 종이의 힘이 사람의 마음보다 크다 여기는 자는 정작 종이를 읽는 날 제 속이 얼마나 빈지 알게 되느니라. 임도서가 네가 믿는 것은 먹빛 한 겹일 뿐이나 내가 붙든 것은 30년을 버틴 사람의 뜻이니라. 그 여인의 말은 높지 않았으나 바로 그 낮은 결이 더욱 사람의 속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힘없는 과부라 여겨 밀어붙였던 자가 실은 제 걸음보다 훨씬 앞서 길을 놓아두었다면 두려워해야 할 이는 대체 누구이겠습니까? 대감마님, 사람들 입이 벌써 달라졌사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박씨 집이 오늘로 끝난다 수군거리던 자들이 이제는 최진사 어른이 왜 나서는지부터 묻고 있사옵니다. 입을 막지 못하는 것도 죄니라. 한낱 과부의 소금단지와 낡은 바느질 상자가 무엇을 바꿀 수 있단 말이냐. 남의 연민을 얻는다고 하여 장부의 줄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니라. 정말 그러하시다면 어찌하여 자꾸 소금단지와 상자 이야기를 되풀이하십니까? 하찮다면 잊으시면 될 일이거늘 대감의 얼굴이 먼저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이까? 그 순간 임도석은 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답보다 먼저 무관이 메이고 노여움보다 먼저 체면의 금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잃기 시작한 것은 아직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다로 남들이 보는 앞에서 흔들리지 않던 자라는 허울, 그 한 겹의 명성이 먼저 벗겨지고 있었지요. 바깥에서는 이미 가마가 대문을 나설 채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추진사는 옥패와 서차를 소매 안에 넣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하였지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지 않았으나 훗날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길게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 소금단지도 함께 가져오너라. 하찮다 여기던 것이 사람의 양심을 비추는 거울이 될 때가 있다. 천하가 눈으로 보아야 비로소 믿는 억울함도 있는 법이니 오늘은 그 단지가 먼저 말하게 하겠다. 이리하여 소금단지와 바느질 상자는 더는 부업과 여인의 손안에 머무는 물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가난의 상징으로 보이던 그것들이 이제는 한 집안의 진실과 오래 묵은 빚을 드러낼 물증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직 아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으나 이미 누군가는 돌아갈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찮다 여기던 사물이 공도 앞에 놓이는 순간 과연 누가 먼저 고개를 숙이게 될까요? 결정적인 한 걸음은 이제 막 대문을 넘어 임시 집안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관아마당의 돌바닥은 낮의 빛을 받았어도 좀처럼 온기를 품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옷자락은 서로를 스치며 지나갔으나 그 사이에 맺힌 숨결은 모두 조심스러웠고 마당 한가운데를 비워둔 침묵만이 더욱 또렷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 침묵의 가운데 먼저 놓인 것은 칼도 아니고 형구도 아니었습니다. 해진배로 감싼 소금단지 하나와 오래 손때 묻은 바느질 상자 하나였지요. 부엌 모퉁이와 여인의 품속에 있어야 할 물건이 어찌하여
공도의 한복판까지 나오게 되었겠습니까? 추진사는 상자 뚜껑을 천천히 젖혔습니다. 바른 실뭉치 아래에는 오래된 장부와 밀봉이 뜯긴 서찰과 반쪽 옥패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고, 그 옆에 놓인 소금단지에서는 약첩과 엽전과 짧은 글얼이 다시금 꺼내어졌지요. 종이는 거짓을 품을 수 있고 도장도 사람 손에 따라 비뚤어질 수 있느니라. 그러나 자기 이름까지 더럽혀가며 자손을 지키려 한 늙은 여인의 뜻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느니라. 그 한마디가 내려앉자 마당 둘레의 눈빛들이 일제히 인도석 쪽으로 모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장부와 관할 이름을 앞세워 남의 집 지붕을 계산하던 사내가 이제는 자기 발밑의 그림자조차 믿지 못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거짓 채무문서는 이 자리에서 효력을 잃느니라. 위조 수결과 사문서의 자취 또한 뚜렷하니 전답은 본주인에게 돌려보내고 관련된 자는 법에 따라 조사할 것이니라. 장부를 남겨보던 노설이는 몇 번이고 눈을 가늘게 뜨고 먹빛의 결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임시 쪽에서 들이민 글줄은 새로 꾸민 냄새를 지울 수 없었고, 박씨 쪽 상자에서 나온 기록은 오래 놀린 세월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이는 누군가 짜맞춘 말이 뿐이옵니다. 소금단지와 바느질 상자 같은 하찮은 물건을 내세워 어찌 관아의 장부를 뒤집는단 말이옵니까? 제게도 변명할 길을 하나만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의 말에는 이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는 그가 준 도장부터 보지 않았고, 오히려 여인의 손때 묻은 단지와 상자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세상일이란 이토록 기이하여 하찮다 여긴 것이 때로는 명분보다 먼저 진실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마침내 임도석은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돌기운이 무릎 아래로 번졌고 머리는 땅 가까이 숙여졌지요. 그 모습은 매를 맞는 것보다도 더 큰 수치를 품고 있었습니다. 한때 남의 살림을 굽혀 세우려 하던 자가 이제는 스스로의 이름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박씨, 박노인, 내가 잘못하였소. 재물도 돌려보내겠소.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만은 나를 아주 끊어버리지는 말아주시오. 한 번만 물러설 길을 주소서. 사람들은 박 씨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 늙은 여인이 더 큰 벌을 청할 것이라 여겼고, 또 어떤 이는 그간의 수모를 생각하면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고 믿었지요. 과연 박 씨는 임도석을 끝까지 몰아넣어야 옳았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 깊은 벌이었을까요? 나는 바깥찬 기운 속에 서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았느니라. 허나 너는 따뜻한 자리 안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끝내 사람의 도리를 잃었구나. 법이 정한 바를 넘겨 더 구할 것은 없다. 네가 살아서 네 집 무너지는 꼴과 네 이름 썩는 꼴을 보는 것, 그것이면 이미 넉넉하니라. 그 말은 잔인하지 않았으나 더 서늘하였습니다. 닥씨는 임도석을 자신과 같은 흙탕으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한 걸음 높은 자리에 서서 스스로 무너지는 시간을 형벌로 남겨둔 것이지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긴 인과응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관의 판결을 구한다. 위조 채무문서는 폐기하고 박씨 집안의 전답은 본안대로 되돌릴 것이다. 임도석 및 관련자는 재산과 장부를 조사하여 법에 따라 논할 것이니 이 이상 소란을 더하지 말라.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박 씨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는 늦은 햇빛이 가만히 내려앉았고 해진 옷속 끝에는 아직 산중의 냉기가 조금 남아있는 듯하였지요. 허나 그 여인의 눈에는 더는 눌린 원망보다 비로소 다 끝났다는 기나긴 피로가 먼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소금단지를 다시 배로 감싸들었고 다른 이가 바느질 상자를 조심스레 닫아 품에 안았습니다. 두 물건은 처음 나왔을 때와 다르지 않은 모양이었으나 이제는 그 어느 상부보다 무거운 뜻을 지닌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관아 마당의 바람은 어느새 한결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조금 전에 날을 잃고 마치 지나간 비를 되돌아보듯 낮은 결로 흩어졌지요. 큰 빛 하나가 비로소 대답을 얻고 나면 사람의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승리의 흥분이 아니라 뒤늦게 찾아오는 적막인 법입니다. 박노인, 돌아가시지요. 오늘 밝혀진 것은 재물의 시비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을 떠받친 마음 하나가 마침내 제 이름을 찾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이 마당은 오래 기억할 일을 본 셈이요. 박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기우는 빛 아래서 천천히 발길을 돌렸지요. 30년 묵은 빛이 마침내 말을 얻은 뒤 그 여인의 가슴에 남은 것은 뜨거운 승리가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비어있는 고요였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박씨 집안의 새벽은 비로소 사람의 가슴을 죄지 않는 빛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안채 지붕 위에 맺히던 찬 기온은 옅어졌고 부엌에서 피어오른 따뜻한 기온은 종이문 안팎을 가만히 감싸며 오래 머물렀지요. 이 씨는 창가 가까운 자리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묽은 죽이 담긴 그릇이 놓였고 무릎 위에는 작은 호디불이 가지런히 덮여 있었지요. 한때 얼굴빛을 모두 잃었던 여인이 이제는 엷은 숨결이 남아 제 몫으로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살만하옵니다. 죽 한 숟갈이 이리도 따뜻할 줄을 전에는 미처 몰랐사옵니다. 아이 숨결도 고르고 제 마음도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듯하옵니다. 춘희는 마당 한켠에 나가 밤새 빨아둔 배와 옷감을 가지런히 널고 있었습니다. 볕은 강하지 않았으나 날은 부드러웠고 바람은 천천히 지나가며 젖은 결 위에 남은 차가움을 조금씩 데려갔지요. 옆에는 바느질 광주리와 쉬꾸리가 단정히 놓여 있었습니다. 노마님 손때가 벤 상자는 이제 무섭지 않사옵니다. 바늘과 실을 넣어두니 오히려 집안 숨결이 다시 이어지는 듯하옵니다. 아이를 위한 부적도 그 안에 함께 넣어두었사옵니다. 닥태우는 마당 끝에 서서 헐거워진 문빗장을 다시 고쳐달고 있었습니다. 두 손은 여전히 거칠었으나 그 거침 속에 서두름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 차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질 때에는 문 하나를 바로 거는 일조차 전보다 더 깊은 뜻을 품게 되는 법이지요. 예전에는 이 집을 제가 지킨다 여겼사옵니다. 허나 이제 보니 지붕을 붙든 것은 제 팔이 아니라 어머니의 침묵과 인내였사옵니다. 제가 뒤늦게 깨달았으나 남은 날만큼은 그 뜻을 가볍게 하지 않겠사옵니다. 아이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길고 고른 숨을 이어갔습니다. 조그만 손은 주먹을 반쯤 쥔 채 가슴 곁에 붙어 있었고 입가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의 평온이 10개 걸려 있었지요. 훗날 그 아이가 자라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아마도 먼저 기억할 것은 한 집안이
다시 두려움 없이 아침을 맞던 공기일지도 모릅니다. 샘물이 갑자기 불어난 것도 아니었고 만석군의 창고 같은 투묘가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답이 제 주인을 되찾고 대문이 더는 남의 장부 앞에 떨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에는 그 정도면 넉넉한 평안이 깃드는 법이지요. 한편 부엌 선반 위에는 깨끗이 씻긴 소금단지 하나가 새 배를 들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전과 같이 모퉁이에 밀려난 얼굴이 아니라 화롯불 가까운 자리에 앉아 집안 식구들의 눈길이 닿는 곳을 지키고 있었지요. 저 단지는 이제 부엌 살림이기만 한 것이 아니옵니다. 제 아이를 살리고 이 집 체면을 붙들고 노마님의 깊은 뜻을 남긴 물건이옵니다. 그러니 저 자리에 두어 날마다 보게 하소서. 바느질 상자 또한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오래 묵은 장부와 옥패와 비밀을 품은 무거운 상자였으나 이제는 바늘 몇 개와 실구리와 아이의 부적을 담은 채 조용히 닫혀 있지요. 같은 나무 상자이건만 사람의 사연이 바뀌면 그 무게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저 단지와 상자를 볼 때마다 가난과 근심부터 떠올랐사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찮아 보이던 물건들이 아니었다면 이 집안도, 이 아이도, 저희 마음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였을 것이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일은 큰 손으로만 막는다고 여기곤 합니다. 허나 사람의 집을 지켜내는 것은 때로 굳센 팔보다 더 질긴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제 억울함보다 남의 겨울을 먼저 걱정한 이의 침묵이 한 지붕을 세우는 법이지요. 또 어떤 이는 다정한 말만이 사랑이라 여기지만 세상에는 등을 돌려 바람을 맞아주는 사랑도 있습니다. 웃으며 껴안기보다 먼저 문 밖에 서서 찬 기운을 받아내는 사랑. 제 이름이 미움받더라도 자손의 잠자리를 지키는 사랑이 있지요. 그런 사랑을 어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그물은 더디게 내려올지언정 빈틈으로 사람을 놓아주지는 않는다고들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러하였습니다. 임시 집안이 쌓아올린 먹빛과 체면은 무너졌고 닥시가 끝내 붙들고 있던 천륜과 인내는 마침내 제 이름을 찾았으니 이것이 곧 인과응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저 집안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사람이 겨울을 여러 번 건너고 나면 찬 기운이 어디로 먼저 스미는지 알게 되는 법이니라. 박씨는 화롯가에 앉아 그렇게 말하고는 오래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름 깊은 손등 위로 불빛이 낮게 내려앉았고 그 손은 예전보다 더 마르고 더 거칠어 보였으나 이상하게도 이제는 누구의 눈에도 외롭지 않게 보였지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찾아갔기를 바랍니다. 몽환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바깥 하늘은 천천히 밝아왔고 얇은 볕은 마당의 찬 자국을 하나씩 거두어 갔습니다. 잠든 아이의 숨은 고르고 종이문 곁의 공기는 부드러웠으며 작은 집안 어디에서도 더는 숨을 죽인 두려움이 맴돌지 않았지요. 오랜 세월 끝에 이 집은 마침내 두려움 없이 맞는 아침 하나를 얻은 것이었습니다.